그래서 주로 어떨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냐면 이제 뭔가 사업 제안서 같은 거, 기획서를 냈었을 때 그 질문을 보통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유스 케이스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캐주얼하게 질문들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가장 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될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유스 케이스를 갖다가 모아놓는 도면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UC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 단계에 있었을 때 스토리보드 만들었었잖아요. 그 스토리보드를 갖다 만들었던 거는 글로 이렇게 쓰는 거였다면, 이제 그리고 그건 이제 as is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 다루게 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to be 모델에 대한, to be 시스템에 대한 절차, 사용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해 놓는 건데, 이 to be 모델은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석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소프트하잖아요. 네, 글로 쓰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 이렇게 현재 사람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구나, 또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제 여기 설계 문서들은 이 문서가 전달돼서 개발자, 그리고 요새는 많은 경우에 인하우스 개발자를 안 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 쪽은 특히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창업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의료진들이 창업한 회사들은 내부의 개발 조직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문서가 나오면은 그 설계 문서를 갖다가 외주를 줘서 외부에 있는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중에 하나, 만약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디지털 헬스 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드는 시스템은 나는 외주를 주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첫 번째 만드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실제 상용 시스템으로 사용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매우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드는 시스템을 보통 인하우스 개발자들이 아웃소싱보다 2배 정도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인하우스 개발자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비용 낭비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POC를 다 해보고 이런 정도면 상용화 해가지고 진짜 이걸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서 시스템을 이제 상용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인하우스 개발을 갖다가 해야지, 그래야지 이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 노력 중에 20 정도가 준다면 이제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 나가는데 80 정도의 노력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처음에 이제 바쁘고 이러니까 상용 시스템을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매번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할 때마다 20씩 새로 들어요. 계속 새로 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상용 어느 정도 우리가 POC도 충분히 해봤고 수요도 충분히 확인됐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는 사업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하우스 개발자를 써서 개발을 갖다 진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설계 문서들은 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인하우스에서도 개발자들이 이직이 되게 잦으니까 처음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시스템 만들었던 개발자가 2년 후에 조직에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50%가 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서화 시켜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개발자, 그 다음에 오는 개발자들이 그 문서를 보고 팔로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시스템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그림은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버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오버뷰 그림 왼쪽에 보는 이 그림처럼 바깥에 이런 액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 시스템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쳐지고, 그 안에 중요한 유스 케이스들이 이런 타원의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보면은 이 시스템에 중요한 인터랙션 모듈이 몇 개가 있구나. 지금 여기는 보면 5개가 있죠. 중요한 인터랙션 모듈이 몇 개가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인터랙션 모듈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 각각의 하나하나 유스 케이스마다 조금 이따 다음번에 얘기하게 될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유스 케이스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개발자가 바뀌더라도 이 실제 설계 의도가 어떻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관련해서 첫 번째 액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보면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주체들, 그러니까 주사용자, 부사용자,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특히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데이터 개발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액터로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액터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의 연결된 액션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각각의 액션들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디를 갖다 치고 패스워드를 치고 엔터를 치죠. 그럼 요 각각의 액션들은 다 하나의 단위 액션들이지만 그 세 가지의 액션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로그인하기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생겨요. 그 액티비티가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갖다가 쭉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트메이트라고 하는 지금 그 마인드책과 관련된 시스템의 유스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규 이용자, 기존 이용자, 그리고 의료진, 그 다음에 개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액터들이 시스템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에는 보통 한 3, 40개의 이런 유스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유스 케이스들이 서로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를 갖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인클루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액션 유스 케이스가 다른 인터액션들을 갖다가 해서 여러 번 재사용될 때, 그럴 때 이런 인클루드 관계가 들고, 익스텐디드 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 맞추게 되면 그 유스 케이스가 다음 유스 케이스로 확장될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갖다 쭉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외국인이다. 그럼 외국인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외국인 로그인을 갖다 프로세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익스텐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스 케이스들을 갖다 쭉 만들어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행동 모듈들이 어떠한 행동 모듈들이 있는지 우리 갖다가 한눈에 이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뷰를 갖다 보여주는 거다. 오버뷰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인터랙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를 갖다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아까 봤던 21개의 유스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이 실제로 시스템에서 이 유스 케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실제로 시스템과 인터랙션 하는 터치 포인트도 들어가지만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다. 그럼 로그인 하면은 사용자의 접점은 우리가 여기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로그인된 상태로 움직이니까 터치 포인트는 외부에 보이는 터치 포인트는 두 개뿐이 없죠. 로그인 창,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는 창 두 개뿐이 없지만은 실제로 시스템 내부에서의 시퀀스는 우리가 로그인을 갖다가 아이디를 넣으면은 그 로그인인 아이디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버에 가서 그 서버에 있는 기존의 아이디들을 갖다가 탐색을 해서 기존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면 패스워드 창을 갖다 띄우고 없으면 새로운 그 로그인을 갖다 할 수 있게 프롬프트를 갖다 전달해 주는 이런 복잡한 그 왔다 갔다 하는 내부적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 각각의 액티비티들도 다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각각의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외부의 사용자하고의 인터랙션과 시스템 내부에서의 인터랙션을 모두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퀀스 모형은 두 단계로 만드는데 하나는 개별 시퀀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걔네들을 갖다 모아서 통합 시퀀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개인 시퀀스 모델 만들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각 유스 케이스마다 처음 이 유스 케이스를 시작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 그 각각의 유스 케이스들이 있으면 그 조건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촉발 원인 또는 트리거라고 그래요. TRIGGER 이래서 트리거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트리거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로그인 창을 클릭을 했었을 때 그때 그 유스 케이스가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로그인 창 클릭이라고 하는 행위가 트리거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런 트리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각각의 트리거 포인트 후에 각각의 행위들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각각의 행동 단계들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인텐션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클릭을 하거나 또는 입력을 하거나 하느냐 하는 인텐션을 갖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진행하면서 어디에서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개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실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갖다 해요. 이 개인 시퀀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철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용자가 유철이라는 한 명의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한다 라고 하는 개별 유스 케이스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개별 유스 케이스가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로 해서 정리가 돼요. 예고요. 이거는 이 콜센터 종사자가 마음검진에서 HRV를 측정하는 그 유스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의도에서 시작하고 이 유스 케이스를 시작하는 트리거 포인트는 뭐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주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단계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브레이크다운이어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여기에서 실제로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받아서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 오류 가능성을 갖다가 낮출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서 이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 설계 문서를 개별 시퀀스 모형을 만들고요. 이런 개인 시퀀스 모형들이 쭉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불안장애 환자인 경우 아까는 콜센터 직원이었고 이번에는 불안장애 환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시퀀스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개인 시퀀스 모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분석해서 이 결합 시퀀스 모형을 만듭니다. 결합 시퀀스 모형이 개발자한테 전달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의 유스 케이스가 이런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개별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런 것들인데 걔네들을 갖다가 모아봤더니 이런 형태의 일반화된 시퀀스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랙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터랙션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실제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서 진행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합 시퀀스 모델 예를 들자면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용자나 관리자나 기업 사용자가 있었을 때 HRV 측정하는 거의 원인은 사용자의 현재 마음 상태를 갖다 파악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서 그 트리거 포인트에서 개인 사용자, 관리자, 기업 사용자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 진행된다 하는 걸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걸 가지고서 실제 개발을 할 때 이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런 형태로 이런 절차를 갖다 거쳐서 가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시퀀스 모델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인터랙션 설계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로 넘어가서 인터페이스에서 각각의 그러면은 유스 케이스의 화면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소리로 들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IA하고 우리 오늘 한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다음 주에 할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다 합치면 이제 화면 정의서가 각 한 화면당 각각 어떠한 그래픽 요소들 또는 오디오 요소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 하는 것들을 갖다 넘버링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그럼 그 화면 정의서를 가지고서 이제 개발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터랙션 설계인데 요 두 번째 모듈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민재님. 딱 들었을 때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정량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실제 UX를 설계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딱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정성적인 요소는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모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 단계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그 유저 전이 맵을 갖다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토리보드 얘기를 했었고 시나리오 했죠. 근데 그 유저 전이 맵에서부터 보드를 가는 그 단계는 지금 얘기했던 정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설계를 갖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이 맵을 갖다가 2B 모델의 전이 맵을 그려요. 네, 그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as is 모델에서 이런 정성적인 그런 요소들이 2B 모델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거기다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야지 풀 프로세스인데 이 그 as is 모델을 또 to be 모델로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과정을 스킵을 하고 그냥 as is 모델에서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 스킵하고 to be 모델 때는 주로 이제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계 문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더 시간들을 많이 써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 네. 우리 서현님. 시퀀스 모델을 설계할 때 개인 시퀀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를 결합해서 결합 시퀀스 모델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AS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 그 다음에 치료사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참여자들에 따라서 시퀀스 모델, 개인 시퀀스 모델도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각각의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좀 상이한 시퀀스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이들의 시퀀스 모델을 결합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전 지금 사실 어떤 식으로 결합 시퀀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안 그려져서 좀 조언해 주실 부분 있을지.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보호자도 다른 유형의 보호자가 있을 수 있고 의료진도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또 다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유형에 있는 사람들의 개별 시퀀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 먼저 만들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 현장에서 그 아동과 부모와 함께 컨설테이션 한다. 그럼 거긴 세 사람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들을 찾아내요. 또는 두 사람이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이쪽 두 사람이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 전체적인 문서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그 만나기 전에 또는 만난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자 개별적인 액션들이 이 통합 시퀀스 모델의 다른 컬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개인 사용자, 앱 관리자, 의료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관리자, 개발자하고 개인 사용자가 같이 만나는 시점이고 요거는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만나는 시점이다. 그럼 요런 시점들을 먼저 찾아서 이 통합 시퀀스 모델의 중요한 마일스톤을 갖다 잡고 그 다음에 얘네들 말고 각자 하는 요런 일들은 요 접점 아닌 그 사이사이에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점이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 각자가 하는 인터랙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네, 정인님. 그 결합 시퀀스 모델에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묘사된 약간 중요한 시퀀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요하다는 거의 기준이 예를 들면 뭐 다수 사용자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그 두 가지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진행을 갖다 할 때 두 번째 게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소구점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43초짜리 마인드 책 하는 경우 이거의 가장 큰 소구점은 뭐냐면 빨리 끝난다. 신속하게 빨리 끝난다. 그러면은 그 43초 동안에 어떤 인터랙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되게 빨리 끝나네? 라고 느끼게 해줄 거냐. 그러면 그 43초 동안의 인터랙션이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용자 소에게 제공해주는 제일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사용자 경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은 다 하기도 하고 다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용자 경험에 그게 잘 됐다고 해서 사용자가 중요한 가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점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밸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 인터랙션이 중요도가 제일 높다. 연근이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유저 시나리오하고 유저 케이스의 큰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유저 시나리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유저 시나리오를 2B 모델에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s is 모델에 써요. 그리고 유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로 해요. 글로. 그렇게 둘 다 사용자의 액션과 시스템의 인터랙션이긴 하지만 그걸 갖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보통 as is를 갖다가 설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글로 풀어서 설명한다. 반면에 use case 같은 경우에는 주로 2B 모델에 사용되고 주로 도형으로 표현돼서 그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혹시 개발 과정에서 유저 시나리오 위치가 어디쯤? 개발 과정에서 유저 시나리오는 사실 별로 안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달되면 좋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유저 시나리오는 기획팀에서 가지고 있고 개발팀에는 유저 시나리오는 별로 안 줘요. 혹시 기획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유저 전입 단계에 유저 시나리오가 있는 건지 정확히 어디에 배치가 될지. 지금 얘기한 대로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유저 시나리오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유저 시나리오도 설계 단계에서 쓰기도 해요. 못 쓸 거는 없는데 유저 시나리오를 설계 단계에서 좀 덜 쓰는 이유는 그것과 그 유저 시나리오와 최종 아웃풋이 되는 프로그램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그 유저 시나리오 봤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개발하기에는 좀 갭이 크니까 그래서 2B 모델에서는 별로 많이 안 씁니다. 네, 은수님, 그 다음에 서진님. 그 개념이 살짝 좀 헷갈리잖아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모형 차이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러면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각의 벡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그린 거고 시퀀스 모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혹시 맞는 걸까요? 그런 차이도 있지만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이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럼 보통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많아야 2장, 일반적으로 1장, 한 시스템당. 근데 시퀀스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요 각각 하나씩 이 동그라미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단계에서는 유스 케이스 하나당 시퀀스 모형, 결합 시퀀스 모형 하나씩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자, 서진이. 저는